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건축에서 떠오르는 키워드라고 하면은 스마트 건축, 녹색 건축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더 나은 건축,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녹색 건축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환경계획그룹 청연에서 녹색 건축 컨설팅 진행하고 있고요. 녹색 건축 인증 전문가 윤동혁이라고 합니다. 청원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컨설팅, 준공이 되면 본인증까지 건축의 전반적인 모든 친환경 관련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연제작소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친환경 건축의 사례들이나 이슈와 같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대중분들께서 좀 더 이해가 편하실 수 있게 신경을 써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로 에너지 건축, 뭐 친환경 인증, 또 녹색 건축 이런 중요한 키워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양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개념을 먼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녹색 건축, 에너지 효율, 제로 에너지 건축 다 네. 하나로 치자면 친환경 건축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인증이 시작되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친환경 건축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건축 개론에서 나오는 친환경 건축의 개념은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쾌적성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뭔가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는 건축물에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좀 푸릇푸릇한 모습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데요. 자연과 가까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친환경 건축의 한 요소긴 하지만 그게 친환경 건축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친환경 건축이라는 것의 초점은 저탄소와 제로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일단 절약해줘야 하고 건물을 만들 때 많은 자재들이 들어가잖아요. 이 폐기물들에 대한 발생을 억제시켜줘야 하고, 그리고 이 사용자의 쾌적성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에 이런 게 들어간다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죠. 당연히 쾌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쾌적해야 되는데 이 친환경 건축 인증에선 이런 쾌적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일조권에 대한 내용이거나 실내의 벽지나 본드 같은 게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무해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평가해서 점수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뭐 녹색 건축 인증이 우수, 최우수 이런 높은 점수를 받은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그런 실내 쾌적성도 웬만큼 확보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환경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인증과 분석들을 한번 보시면 그 종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엄청 많군요. 네, 여기는 이제 인증과 분석들을 합쳐놔서 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과거에는 그 개념만 존재했다가 최근 들어서 법적인 의무 사항이나 그런 기준들이 생기게 된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교육환경평가나 소음 예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강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강하게 제재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건축 인증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이제 오늘의 좀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녹색 건축 인증은 이걸 받으려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의 일정 점수가 이 녹색 건축 인증에 들어갑니다. 영향이 맞아요. 끼치는군요, 서로.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받으려면 또 에너지 절약 계획서가 필요하고 뭐 이런 기밀 측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녹색 건축 인증 안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 성능 등급이라는 게 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는 이런 BF나 장수명, 그리고 저영향 개발은 또 따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추가 점수를 주고 이런 식이 돼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복잡한 관계가 해야 될 것도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녹색 건축 인증이랑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제로 에너지와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 건축 인증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생겨나게 된 배경도 있을 거고 어떻게 다른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친환경 관련된 인증들이 많아지고 분석들이 많아지게 된 건 역사를 이렇게 올라가 보면 1900년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막 이런 회의를 진행하고 유엔 환경개발 회의라는 것들을 또 새로 만들면서 계속해서 더 구체화가 되다가 이제 2000년도에 새천년 계획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지속 가능한 개념을 좀 더 일상에 정책에
반영을 해보자 그런 것들이 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는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체결되면서 여기서 이제 2020년도까지 각 나라들은 저탄소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레즈를 발표하고 한국판 뉴딜 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이게 그래서 건축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뭐 배터리, 다양한 자재들까지도 저탄소를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건축인 겁니다. 진짜 온 산업에 다 영향이 끼치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건축 관련해서 네. 그러면은 이것들을 왜 받아야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제 건축물이 발생시키는 그 탄소 배출량 자체가 전체 탄소 배출량 대비 3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꽤 많이 차지하네요. 그렇죠. 건축물의 자재들을 만들고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그 과정 그리고 건축 자재들이 옮겨지는 그 교통량까지 생각을 해서 다 포함된 게 38%인데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에 주는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건물을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건물을 짓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로에너지 관련해서도 인증 단계도 있고 네. 좀 종류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로에너지는 올해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5등급부터 1등급까지 있고 그 위에 제로 플러스라는 게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제로 플러스는 원래 없었고 1등급부터 이렇게 5등급까지만 있었어요. 그리고 1차 에너지 소요량도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거기서만 이렇게 봤던 내용인데 올해부터는 에너지 효율이랑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인증 등급도 변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들, 등급은 어떤 걸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게 에너지 효율 등급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합쳐진 거다 보니까 하나씩 뜯어서 한번 보시죠. 네.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 보시면 에너지 효율 막 나오잖아요. 네.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 좋죠. 5등급은 빨간색으로 막 쓰면 전기 폭탄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냥 건축물의 그런 에너지 효율 등급을 보겠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이라는 걸 봅니다. 이 1차 에너지 소요량이라는 건 만약에 오피스나 집에서 전기를 100W를 쓴다면 그냥 100W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1차 에너지 소요량이기 때문에 실제 발전소에서 만드는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W를 만들기 위해 발전소에서 만드는 맞습니다. 첫 번째 양을 맞습니다.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에 보이시는 게 이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개수인데요. 네. 전기 같은 경우에는 2.75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W를 쓰면 이거는 275W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가스나 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LPG 가스통 같은 걸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아직 석유로 이렇게 난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바로 앞에서 태워서 이렇게 쓰기 쓰면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1.1로 본 거고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서 오면서 막 절반 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2.75 정도의 개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난방, 조명, 냉방, 환기, 급탕 이 모든 요소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1차 에너지 소요량이 산출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구량이라는 건 기밀 성능이나 단열 성능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건물 안에서 쾌적하게 사는 그 온도나 습도 같은 것들은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온도는 24에서 26, 습도는 40에서 60%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요구량이 필요하냐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밀 성능을 강화시키고 단열 성능을 강화시키면 그 요구량 자체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량을 많이 줄어들이면 일반적인 보일러나 에어컨을 사용해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평균으로 만들 수가 있고 요구량에서 신경을 안 써버리게 되면 이제 고효율의 열원기기나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추가하고 각종 제어 장치를 해서 평균의 그런 소요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설명할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가 쏙쏙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게 되었어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그걸 이렇게 집어삼킨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그 에너지 효율 등급이 2+ 이상이어야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신청이라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네, 이게 원 플러스는 이제 신청도 못하고 투 플러스가 꼭 돼야만 이제 제로 에너지 좀 신청을, 네네네. 건축물을 맞습니다.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변경된 안에서는 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1차 에너지 소요량만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처럼 에너지 자립률만 볼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바뀌었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이 7등급까지 있었어요. 에너지 효율 등급이. 이거는 거의 아무도 신청을 안 하거든요. 이거 신청을 해서 얻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불필요한 사항들, 요소들을 다 없애고 좀 더 기준들이 높아지긴 했지만 딱 6개의 등급만 배치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인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공공기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가 넘으면은 뭐 5등급을 받아야 하고 이런 의무사항들이 있지만, 원래 작년부터 민간에도 이 의무사항을 적용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건축의 경기가 너무 안 좋기도 했고, 그리고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민간까지 적용을 시키면은 막 평당 가격이 또 많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1년을 미뤄서 25년도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이것도 밀려가지고 하반기에 될지 내년에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민간까지도 의무화를 하려고 좀 계속 계획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바뀐 것들과 또 이 등급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또 바뀐 점을 보자면, 이제 공공기관 건축물 같은 경우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은 5등급, 4등급을 이제 받아야 하는데 4등급까지도 이제 올려버렸어요. 그 의무화 대상을. 네, 더 강화가 맞습니다. 된 그러면 거군요. 이제 40%까지 에너지 자립률을 이게 맞춰야 되는 게 되는 건데, 네네. 이게 한 번에 다 모든 건물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이 17개 용도에 대해서만 일단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4등급으로 의무 적용을 해라 라고 해주었고, 여기엔 다행히 아파트는 안 들어있어서 아파트는 기존과 같이 5등급 기준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원래는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 뱀즈 아니면은 그 원격 검침 계량기, 이 둘 중에 하나를 설치를 해야 했어요. 네네. 10,000제곱미터가 안 넘으면은 원격 검침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고, 그 이상이면은 막 뱀스를 설치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계량기가 없어지고 뱀스로만 통합되었습니다. 뱀스랑 원격 검침 계량기의 차이는 제어가 되고 안 되고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뱀스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뱀스로만 통합을 시킨 게 또 다른 차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냉방부와 계산을 하질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즘 아파트들 보면은 에어컨들이 그냥 매립형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냉방부와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로에너지 건축법 관련해서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 또 기준도 바뀌고 강화가 되고 있는데, 설계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제로에너지 요소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하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좀 종류를 나누고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이제 패시브 디자인이고요. 두 번째는 액티브 디자인, 세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네 번째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뱀스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네, 맞습니다. 이 패시브 기술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빠져나가는 에너지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기밀이나 단열 성능을 최대한 강화시켜가지고. 첫 번째는 좀 약간 설계의 완전 초기 단계에서부터 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대지가 처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주변에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들에 의해서 내 대지가 어느 정도의 일조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일사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초기부터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률이 거의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때 대부분이 또 PB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PB나 BIPB로. 네. 근데 이게 건물 다 설계하신 다음에 디자인을 다 하신 다음에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고 보면은 설치할 곳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그 공급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안 되니까 설계가 또 변경되게 되고 디자인이 또 바뀌게 되고, 네,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설계 초기부터 이 태양광 패널의 배치를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조 환경 분석이 명확하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열 성능을 강화시켜 줘야 합니다. 벽 같은 경우나 뭐 창호 같은 경우, 문
지붕, 바닥 이런 것들이 이 지역별 건축물의 열 관리율 표라는 게 법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부 1지역, 뭐 중부 2지역, 남부 지역, 제주도는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열 관리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최소한 이거에는 맞춰주셔야 하고 이거보다 더 높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참고해 주셔가지고 각 부위별 열 관리율을 맞춰주시는 게 패시브적인 요소로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다음으로는 방위별 창 면적비를 최적화 시켜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남쪽에 있는 창은 좀 크게 뚫어주고 북쪽에 있는 창은 최소화 시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빛은 많이 받고 맞습니다. 열 손실은 줄이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창의 면적비인데요. 벽 창문비라고 해서 이 벽 창문비는 35에서 30을 유지해 주는 게 좋은데 사실 30%보다 막 높아지는 것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벽 창문비가 줄어들어야 하죠. 왜냐면은 창문이 1제곱미터면 그거를 벽에서는 7제곱미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빠져나가는 게 창문 1제곱미터가 벽 7제곱미터랑 동일하게 이렇게 열이 빠져나간다. 7배는 더 많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와, 그러면 진짜 창문을 맞습니다. 최소화 시켜줘야지 빠져나가는 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줄여가지고 막 답답함을 느끼고 이러는 건 건축의 기본 개념에서 이제 안 되니까 30% 정도만 돼도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창호의 차폐 성능 개선입니다. 유리의 SHGC 값을 최대한 좀 낮춰주면 낮춰줄수록 좋아요. 그래서 3중 로이 유리를 막 쓰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런 식의 시스템 창호 등을 통해서 한국에너지공단 내용을 좀 참고했을 때에는 25%까지 그런 에너지 절감률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중요한 요소들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종합해서 적어놓은 페이지여서 네네. 혹시나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액티브 기술인데요. 액티브 기술은 좀 더 효율이 좋은 기기들을 사용해서 어차피 저희가 기계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다 막아놨어요. 패시브 기술을 통해서 꽁꽁 건물을 써놨으면은 이제 환기도 돼야 하고 보일러도 넣어야 하고 에어컨도 넣어야 하고 하는데 그때 그 기계들에 대한 효율을 좀 향상시키자. 이게 액티브 기술에서의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열원 설비에 대한 최적화입니다. 이건 이제 설비 용량을 좀 과하게 계획하거나 부족하게 계획하지 않고 설계 초기부터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열원 설비에 대한 최적화를 시켜주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이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효율이 92% 정도가 넘는 그런 고율 보일러를 사용해 주시면은 어차피 에코2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차 소요량이 확인되고 막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에너지공단에서는 이런 형식의 고율 보일러를 사용하거나 지역 난방 형식을 사용했을 때 8% 정도의 에너지 절감률을 보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신경 써서. 네. 그 다음은 이제 공조 방식입니다. 공조 방식은 이제 환기인데 건물을 꽁꽁 다 감싸놨기 때문에 이 환기 방식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주실 때 또 공조 방식이 변풍량이 있고 정풍량이 있는데 이것도 각 건물의 용도마다 다르지만 변풍량보다는 정풍량이 조금 더 에너지는 덜 사용하는 걸로 저희는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폐열 회수 장치,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회수열을 향상시켜 주셔가지고 이 난방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막 70에서 80% 이상 효율을 내는 제품을 추천드리고 냉방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50%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제품들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그 에코2 프로그램상 더 좋은 효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애초에 설계 때부터 신경 써서 다 계산해서 넣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기계랑 전기 쪽에서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초반부터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되면은 적용하시는데 더 좋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배관 손실 저감인데요. 이 배관의 길이도 프로그램상 입력이 되게 됩니다. 배관의 길이 뭐 덕트, 막 샤프트 막 이런 것들의 길이가 다
적용이 돼야 해가지고 네네. 전기도 똑같이 전선이 길수록 저항값이 높아지는데 그죠. 그것처럼 배관도 길면 길수록 에너지 손실이 많은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뭐 기기나 전기실을 뭐 건물의 중앙에 배치해서 배관량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은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에너지 맞습니다. 효율 측면에서도 필요하네요. 그렇죠. 단순화시키고 줄이는 게 제일 좋은 네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조명 밀도의 최적화인데요.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의 환산 계수가 2.75였어요. 조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전기로 프로그램상 인식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 조명 밀도를 최적화시켜줄 때 그 에너지 효율의 범위가 상승폭, 하락폭이 크게 이렇게 나타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명 밀도를 최적화시켜 주셔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명 밀도를 너무 낮게 잡아버리시면 밤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생활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발열량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부하가 높아집니다. 너무 줄여버리게 되면. 네네네. 거꾸로 이제 너무 높여버리게 되면은 냉방부하가 올라가고 또 에너지 효율 자체가 더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비율을 좀 맞춰줄 맞습니다.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이 조명 밀도 같은 경우에는 뭐 6W 제곱미터 퍼 이 이하 정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각 타입별로 유닛 타입별로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전략에 대한 정리 페이지도 네. 넣어두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인 신재생 에너지 기술입니다. 저희가 이제 건물을 다 감싸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줄이고 이제 그 안에서 생활을 위한 기기들의 효율도 높여놨는데 이제 건물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네. 이제 생산까지. 맞습니다. 네네네. 생산까지 해서 최종적인 에너지 소요량을 줄여버리게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데 막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태양광이 지금 4개고 연료전지랑 지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막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 지금 태양광을 사용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이 지열, 그 다음이 연료전지 순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각 건축물마다 그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올해 이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은 34% 정도로 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비율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을 맞춰주셔야 하고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따라 또 따로 맞춰주셔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뭐 40%고 34%면 무조건 더 높은 값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따라가죠. 네네. 이런 공급 비율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처음부터 연면적이랑 지역의 그런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설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때 이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PV를 배치해 주실 때 좀 그 기준이 11월 30일에 1조 시간이 5시간 이상 되는 부위에 설치를 하기를 좀 약간 권고하고 있어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초반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5시간이 넘지 않아도 배치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는 막 북쪽에 배치하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배치해 주실 때에는 이 아래에 있는 순서처럼 처음에 저희가 건물을 설계하고 매스를 잡잖아요. 그 잡은 매스에 대한 뭐 1조 시간 분석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옥상에는 아마 PV가 최대한 다 배치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들어간다 생각해요. 네, 거의 다 이게 용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벽면에다가 BIPV를 배치해 주시는데 디자인 아니면 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BIPV 배치도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앞에 보여드렸던 종류의 루버형 BIPV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에어컨 실외기 놓는 곳에 그 실외기 막 이렇게 닫히기도 하고 이렇게 누르면 열리기도 하는 네네네. 그거를 이제 BIPV형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맞습니다. 에너지를. 용량을 이렇게 맞춰주는 건데 이건 이제 또 단가가 훨씬 더 비싸기도 하고 거의 뭐 PV의 지금 3배 정도 되는 단가이기 때문에 초반에 설계를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은 비용도 줄이고. 네, 비용도 줄이고 머리도 덜 아프시고 좀 네네.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 적어 두었고요. 마지막 단계는 뱀스입니다. 이건 이제 건물을 사용할 때 얘가 이제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경각심을 갖고 물을 너무 많이 썼네, 물 사용량을 좀 줄이자, 난방을 너무 많이 썼네, 조명을 너무 많이 썼네, 막 이런 식으로 경각심을 갖고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게 이런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해당 내용도 이 필수 내용들만 사용하셔도 되지만 권장 내용들도 확인해 보신 다음에 선택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로 에너지 요소를 다 맞춰놨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관리되게 해주는 관제 시스템 같은 예, 느낌인 그런 거네요. 느낌인 겁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피라미드가 이게 중요도 순서에 따라서도 이렇게 아래가 넓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기초 맞습니다. 원래는 5개의 단계였어요. 원래는 5개의 단계 최종의 꼭대기에 있는 건 이용자들의 경각심이에요. 이용자들이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을 알고 그래서 네, 사용할 때 뭐 불을 끄고 가거나 에어컨을 너무 켜서 추우면 좀 끈다거나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거나 그런 경각심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천천히 막 하다 보면은 그죠. 바뀌겠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설계단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제로 에너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기밀도 해야 되고 창비도 맞춰야 되고 설비도 미리미리 다 고효율로 해놔야 되고 또 맞습니다. 이런 시스템도 잘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외에 또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게 있을까요? 설계단에서 준비해야 될?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계 초기에 건물의 매스 형태를 잡아주시고 주변 건물이나 뭐 대지 형태 등에 의해서 네네. 본인 대지의 어느 부분이 일조 시간이 되고 뭐 어느 부분이 일조 시간이 부족한지 이게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거든요. 초반에 이 부분을 파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단열이나 기밀이나 액티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시다가 중간에라도 이렇게 조금 비교적 변경하기가 용이하지만 네네. 초반에 신재생 에너지를 고려를 전혀 안 하고 설계가 진행되면 이게 나중에는 그 디자인이 아예 바뀌어버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초반에 잡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리님처럼 전문가분을 만나가지고 미리미리 좀 설계단에서 반영을 해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녹색 건축 인증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중요한 요소로 들어간 게 이 녹색 건축 인증 전문가가 설계 초기 단계부터 함께 참여를 하는지 이거를 이제 보는 항목이 조금 더 강화돼서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녹색 건축 인증 전문가를 좀 설계 초반부터 함께 설계에 참여해서 진행을 해주신다면 이게 의무화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건물 지으시는데 머리가 덜 아프시고 더 퀄리티 좋은 건물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나중에 뭐 민간까지 뭐 확대가 될 거기도 하고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요소들 다 넣으려면은 그렇죠. 그래서 좀 이 비용을 세이브한다던가 아니면 제로 에너지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얻는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녹색 건축물 인증도 그렇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도 그렇고 각각의 자신이 이렇게 취득한 등급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 완화라거나 아니면 용적률 완화 같은 퍼센트가 이렇게 정해져 있게 됩니다. 녹색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우수 등급은 3%, 최우수 등급은 6% 정도의 그 완화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제로에너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5등급부터 11, 12, 13, 14, 15 2%로 이렇게 완화 비율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용적률이 뭐 200%인 곳이면 제로에너지 1등급까지 하시면은 215 용적률이 네, 적용돼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용적률 이제 15%의 완화비 15%가 최대거든요. 네. 이때 만약에 제로에너지 15도 받고 녹색 6%까지 받으면 21%가 되는 게 아니라 최대는 15%예요. 최대치는 정해져 있고 네. 근데 예전에는 막 이걸 나눠서 사용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9%는 용적률, 6%는 높이 제한 이렇게 나눠서 썼었는데 이제는 15% 용적률, 15% 높이 제한 이렇게 두 개에 중첩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이게 나중에 의무화가 되고 하면 이런 인센티브 놓치지 않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물의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과 같은 인센티브도 있지만 취득세나 재산세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지원해주는 등 이런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은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부에서 운영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취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금도 감면되고 면주도 넓게 쓸 수 있고 좋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됐냐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크게 가져왔는데요. 네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단지형 단독주택입니다. 이건 이제 세종에 지어진 단독주택이고요. 이 자립률을 보시면은
83%의 자립률을 이렇게 본인 증에서 획득을 했으니까 다 지어진 거죠, 이미. 이거는 이제 83%다 보니까 2등급을 받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크고 넓게 지으셨을 겁니다. 들어간 패시브 기술들을 보면은 SHGC 값이 낮은 유리 사용해 주셨고, 네네. 여기는 외단열을 썼죠.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외단열 쓰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한데, 외단열이 이제 내단열보다 단열 성능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83%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이 91.3%가 되는 고효율의 보일러를 사용해 주셨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는 이 연면적으로 봤을 때는 원격 검침 계량기를 사용해 주셔도 됐는데 뱀스를 또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이게 10,000제곱미터가 안 넘고 이게 지어진 지가 꽤 됐으니까 뱀스를 안 쓰셔도 됐는데 그걸 사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투자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명 밀도 같은 경우에도 조명 밀도가 낮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고효율의 LED 조명을 적용을 해주시면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낮춰주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생활하는 집도 넓고 또 쾌적한 환경도 만들고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은 4억이시네요. 네, 저희 회사 사옥입니다. 신축은 아니고 그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네네네. 원래 한 20년 정도 된 옛날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을 해주셔가지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커튼월로 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열손질이 크게. 근데 이걸 이제 창 면적비를 이제 22%까지 줄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30%가 좀 안 넘으면은 좀 좋을 것 같다고 네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22%요? 맞습니다. 창 면적비를 22%까지 떨어뜨렸는데도 이 안에서 저는 일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되게 쾌적한 건 이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함이 없으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호 기밀 테이프와 팽창 테이프, 뭐 기밀 시트를 사용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그린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옛날 건물은 그 단열재 사이에 빈 공간들도 많고 벽 사이가 막 이렇게 벌어진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기밀성과 단열성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할 때 그런 시공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테이프다 보니까 붙여버리게 되면은 금방 떨어져 떨어지죠.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공 단계에서 몰타일 같은 것들을 먼저 해준 다음에 네네. 이런 접착제 같은 것들도 바르고 해서 시공을 해주셔야지 좀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그런 건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열교 차단 파스너도 사용을 해주셨는데 이건 이제 아무래도 단열재 막 고정해 주실 때 이런 쇠꼬챙이 같은 것도 이렇게 벽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쇠다 보니까 열 전도율이 높아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열교 차단을 안 하게 되면은 의외로 손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도루묵이 됩니다. 설계를 아무리 열심히 해놔도 이거를 사용을 잘 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도 뱀스를 이용해서 자동 제어 시스템을 해주셨고 또 조명 같은 경우에도 고효율의 LED를 사용하여 가지고 1차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례까지 들으니까 왜 이게 생겨나게 됐는지 좀 배경도 잘 알 수 있었고 저의 의문점도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녹색 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률, 법규가 계획을 했던 대로 이제 점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고 약간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런 양상들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저탄소와 제로에너지로 국가적인 정책과 전 세계적인 기류가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 이상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몇 번씩은 더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오늘 말씀드린 그 패시브적인 디자인, 기밀과 단열 성능이죠. 그리고 액티브, 고효율의 기기 사용, 네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그리고 에너지의 관리 이 네 가지 요소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서 되게 중추 같은 역할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거의 변하지 않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변하더라도 기술의 발전 같은 걸로 인해서 좀 더 업데이트되는 형식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요소에 대해서 기억해 주신다면 나중에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설계하시거나 만드시게 될 때 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